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슈진단 플러스의 사회를 맡은 김윤식입니다. 이슈진단 플러스에서는 미세먼지 제대로 알고 해결합시다의 큰 주제하에 오늘 네 번째 시간으로 학교 미세먼지, 학생들이 숨 쉴 수 있는 교실이라는 내용으로 왜 교실 내 미세먼지가 학생들의 건강에 위해를 주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를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신동천 교수님과 이은규 박사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의 신동천 교수입니다. 환경 오염이 우리 인간 생활에 또 인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연구해 왔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근무하고 있는 이윤규입니다. 저는 최근에 과기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실내공기질 융합 연구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다중이용 시설, 학교 미세먼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는 편입니다. 네. 교육부는 범정부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학교 미세먼지 대책을 2017년 4월, 9월, 2018년 4월에 발표한 바 있고 2018년 3월 말부터는 학교 실내 공기질 강화를 위해 초미세먼지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 5일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를 대상으로 대용량의 공기 정화기 보급 재정 지원을 지시하여 적어도 아이들이 실내에서 들어가면 안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 미세먼지는 어린 학생들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실질적으로 학교 미세먼지의 어떤 미세먼지 농도가 또 어떻게 되고 그 현황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세요. 예.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 학교 미세먼지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측정한 자료들이 있는데요. 네. 연 평균을 놓고 보면 PM10이나 PM2.5가 기준치 안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봄철이라든지 겨울철에 고농도 황사가 밀려왔을 때나 또는 학교가 도로 교통이 좀 많은 곳에 있다거나 공장 근처에 있다거나 그러면 사실 순간적으로 또는 며칠간 기준치를 좀 넘어가는 수가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교실 내 미세먼지가 주로 이제 어디에서 발생되는지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예, 교실 안에서는 특별한 오염원은 그렇게 뚜렷지는 않습니다. 대개 교실 밖에서 창문이라든지 또는 교실의 문을 통해서 아이들이 이제 들어오고 나가고 할 때 같이 유입되는 게 대부분이라고 봐야 되고요. 특히 이제 아이들이 밖에서 미세먼지를 이렇게 유입해서 들어오는 오염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옷에 묻는다든지 들어와서 워낙 이제 많은 학생들이 한 교실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밖에서 유입되는 거가 주로 원인이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결국에는 이제 바깥에가 더러우면은 교실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고 가능성이 자, 그렇다면 이제 실질적으로 교실 내에서도 미세먼지 농도가 이제 그 장소에 따라서는 이제 굉장히 조금 다를 수가 있는데요. 그런 자료가 있나요? 공식적인 자료는 사실 없고요. 교육부의 이제 과제를 받아서 재작년에 일부 측정한 자료라든지 또는 지금 나와 계시지만 신동천 교수님 같은 김윤식 교수님 이런 분들이 측정했던 일부 자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자료들을 보면 역시 실외로부터 들어온다라는 것이 거의 입증이 되어 있는데 전국적으로 평균치가 어느 정도 된다, 기준치를 넘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된다. 아직 이런 공식적인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실내에서 이제 측정을 더 많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실외 오염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료를 그동안 쭉 정부에서도 가지고 있고 일반 학자들도 어느 정도 했는데요. 네. 이 특히 그 학교에서 아이들이 공부하는 공간, 네. 또 아이들이 운동을 하는 체육시설, 네. 또 급식시설 이러한 중요한 포인트에서의 측정 자료가 매우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 아마 금년부터는 그러한 네. 일들을 많이 계획하고 있고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제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그 다른 공기 오염 물질도 학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이 될 수 있나요? 예, 뭐 여러 가지 오염물질들을 교육부에서도 학교보건법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실내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아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이산화탄소 문제. 그다음에 이제 간혹 라돈 같은 문제들이 네.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실내에서 발생원이 있기 때문에 네. 실외에서 들어오는 초미세먼지하고는 또 다른 그 오염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라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전에 측정을 좀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이제 학교 건물은 1층에서 이제 문제가 좀 더 됩니다. 네. 라돈은 지하에서 올라오는 거니까. 네. 그래서 간혹 1층의 교사인 경우에 주말을 지나고 월요일 날 오전에 기준치를 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 월요일 날 수업 시작하기 전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충분히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타당합니다. 지금 이제 우선 학교 교실 내에 있어서의 미세먼지,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 문제 이런 것이 이제 높다고 가정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이 어떤 영향을 또 어떻게 반응을 주로 할 수가 있나요?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초미세먼지인 경우에 특별히 더 학생들의 폐나 호흡기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또 성장 발육에도 네. 영향을 주고 만성적으로는 뭐 우리가 우려하는 여러 가지 그 암이라든지 이런 것도 물론 생각은 해야 되겠죠. 네. 그러나 그것은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됐을 경우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들 학습에도 영향이 있고요. 네. 지금 이산화탄소의 기준은 ppm이라는 단위로 1000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1000에서 한 1500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수용 한계 내에서 관리가 가능하다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1000이라는 숫자를 지켜줘야죠. 네. 그리고 만약에 이 숫자가 2000이나 3000 이렇게 되면 상당히 학습에도 지장이 있고 네. 피로감이라든지 졸림 현상이라든지 이제 3000 넘어가고 그러면 이제 두통도 생기고 그렇죠. 그 이상 되면은 지속되면 아주 건강에 좋지가 않습니다. 뭐 교수님 정확히 말씀해 주셨는데 보충 설명을 조금 드리면 학교보건법에서는 창문을 열어서 자연환기를 할 수 있는 곳에서는 1000ppm. 네. 그다음에 기계환기 설비가 설치되어 있을 때는 1500ppm을 예. 기준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 기준치는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제실자가 몇 명이냐, 네. 학생들이 몇 명이냐에 따라서 기준이 정해졌어요. 그러니까 네. 예전에 이제 이산화탄소 때문에 문제가 됐을 때 기준이 정해졌는데 한 교실에 35명이 있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1500ppm 기준을 정했고요. 이 지금 현재는 아이들이 한 교실에 35명씩 있지는 않습니다. 25명 정도 내외인 것 같아서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조정, 네. 이런 부분들도 조금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학교 교실에 나가서 측정을 해봤더니 지금 신동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000ppm이 넘는 경우들도 종종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예, 역시 이제 학업 또는 성적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그렇죠. 있겠네요. 근데 이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전국의 교실 수가 한 30여만 개 되죠. 예, 한 29만 개가 그 중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예전 학교들은 다 창문을 열어두는 상태였는데 최신 학교들은 좀 뭐 이렇게 공조 시설이 잘 돼 있고 한 몇 % 정도가 그렇게 돼 있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뭐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신축 학교는 대부분 그 공조 설비와 환기 설비가 기계식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요. 그 비율이 한 10% 내외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열악한 상태군요. 재작년에 이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해서 환기 설비와 그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이 지금 올해 말까지 거의 보급되는 거로 지금 교육부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까 교실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실 밖에 미세먼지가 이제 심해지면은 운동장에서 최근에는 이제 운동을 하지 않고 네. 체육관으로 이렇게 체육관에서 수업을 하도록 권유를 하고 있는데 실제 체육관에서 수업을 했을 경우에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 예방이 되고 또 노출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혹시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네, 없습니다만 아직은, 예, 예. 최근에 제가 무슨 국제 회의가 있어서 한번 호주를 갔었는데요. 예. 호주에서는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자기들은 체육관을 이용하지 않고 교실을 몇 개 터서 활동을 하기도 한다. 뭐 그런 방법들도 괜찮다고 하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실내 체육관을 지으려고 하는데요. 뭐 제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실내 체육관을 지을 때 환기 설비나 공조 설비,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미세먼지가 들어오지 않게끔 잘 관리를 하고 또 아이들이 뛰어놀면서 체육 활동하면서 또 뭐 미세먼지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도록 설계 지침을 제대로 가지고 가면 그나마 다행인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시간상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게 계획적으로 그 학교 실내 체육관을 짓고 있는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가 심한 어느 정도 심한 날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어떤 그 체육 활동이 아주 최소한의 그 양으로서는 보장이 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체육관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요. 우선 미세먼지는 외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실내에 적절히 시스템만 있으면 외부보다는 그래도 낮게 유지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전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절대량이 아이들에게 건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정도의 양은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외부가 워낙 높은 날은 이제 그게 좀 힘들죠. 그러나 외부가 어느 정도인 날은 또 가능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실내의 미세먼지 농도를 좀 낮춰서 아이들이 운동을 하게 하되 그렇게 심한 운동은 좀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호흡량이 많아지면 어쨌든 농도가 유지가 돼도 또 건강이 위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아주 기본적인 좀 약한 강도의 운동을 잘 개발해서 아이들이 운동도 하고 그 안에서 놀이의 즐거움도 찾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예, 최근 이제 중고생들의 경우는 그 흡연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이제 흡연 자체가 이제 뭐 워낙 나쁜 오염 물질들을 방출하는 경우인데 어린 학생들이 이제 흡연으로 인한 이제 건강 영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짚고 넘어야 같습니다. 그 건강 영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아이들의 그 생리적인 발육 상태. 물론 이제 몸도 커지지만 이 호흡기의 기도와 허파과리도 태어나서 거의 한 12, 13세, 뭐 길게는 사춘기까지도 성장을 하는 겁니다. 다 자라서 나오는 게 아니고 태어나서 뇌도 자라고 모든 장기, 기관이 자라는데 뭐 내부 장기 중에 간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일찍 다 만들어지죠. 태어나서도 기능이 되는데 이 특히 호흡기는 꽤 길게 가요. 그래서 초등학교를 지나서 중학교 정도까지 그 성장 호흡기가 계속 그 이렇게 가지치기 하면서 발육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계속 발육을 한다는 거는 세포의 분열이 활발하다는 거거든요. 세포 분열이 되는 시기가 어떤 유해 물질에 의해서 공격을 받을 수 있는 시기죠. 그래서 특히 흡연이라는 것은 뭐 각종 발암 물질이 수십 가지가 있고 또 유해 화학 물질이 수백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오염 물질의 총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흡연을 직접 한다는 거는 정말 막아야 될 일이고요. 그다음에 이 담배 연기가 실내 공간에 퍼져서 적절한 환기가 안 되면 그 안에 존재하게 되는데 뭐 미세먼지 못지않은 위해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흡연 문제는 우리 성인들뿐만 아니라 요즘 성장하는 아이들이 조기에 흡연에 노출될 수 있는 그 여건을 근본적으로 막아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연구가 있는 걸로 압니다. 아이들이 왜 이렇게 담배 접근이 쉬워지느냐, 흡연을 더 하게 되느냐, 이러한 어떤 사회적인 연구부터 시작해서 교육학적으로 많은 대비가 있어야 됩니다. 학교 보건 문제.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흡연이 이제 결국에는 발암성 물질이 많이 내포되어 있는데 우리 또 라돈 문제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제 학교 라돈 문제가 좀 어떻습니까? 예. 아까 신도청 교수님 서두에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라돈은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토양에서 주로 올라오기 때문에 저층부 학교가 조금 대상일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부 건축 자재에서 나오는 그런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석고보드라든지 아니면 콘크리트 같은 데서 나올 수가 있는데 2층 이상의 그 학교 같은 경우는 문을 조금만 열어놔도 사실 기준치 이하로 환기에 의해서 떨어뜨리는 거는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문제가 없군요. 예, 그리고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에서도 이미 어느 학교 또는 그 학교가 있는 지역의 라돈 농도에 대한 것들은 대부분 파악을 하고 그거에 대한 개선 공사들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돈은 잘 아시는 것처럼 환기만 잘 해주면 그러니까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기량만 갖고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정도 상황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학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이제 뭐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이 높아졌을 때 교실 내에서 이제 학생들뿐만 아니라 학생을 가르치는 교직원들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이은규 박사님께서 혹시 아시는 것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직원들을 대상으로도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런 노출 실태나 건강영향 조사를 하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신 교수님이 잘 아시겠지만 일반 성인들을 위한 자료들은 있는 거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이들뿐만 아니라 교직원 간과할 수 없는 그렇죠. 문제이죠. 그래서 앞으로 좀 교직원도 같이 이렇게 포함해서 어떤 건강 실태 조사나 역학 조사를 필요한 경우에는 했으면 좋겠고요. 학교 선생님들이 정말 굉장한 경무에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신데 그 건강을 지켜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같이 병행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생각에 예전에 우리 백목을 가지고 칠판에 글을 쓰고 지우고 할 때 백목 가루가 몸에 해롭다 그래서 교직원의 건강 문제 제기했던 적이 있는 것 같고 그걸 뭐 지금도 쓰면서 좀 더 개선이 됐고 또 지금은 이 사인펜 같은 걸 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서도 VOC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가장 적합한 그 교육 수단. 뭐 요즘은 이제 PPT 슬라이드도 많이 쓰고 그래서 교육공학적으로 좀 더 교육이 효과적으로 전달이 되면서 건강적으로도 좋은 그러한 방법들이 많이 나오곤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 이제 성인이라 그래서 피해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교직원을 다 포함해서 하는 그런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앞으로 뭐 학교 미세먼지 문제를 우리 신도준 교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이제 자료 준비도 좀 해주시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 미세먼지뿐만 아니라 저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또 뭐 지금도 아직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학교 성면 문제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성면 문제에 대해서 뭐 제가 성면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성면에 대해서 간단히 좀 아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미 성면 지도는 거의 환경부에서 완성을 해놓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된 학교들 이제 또는 뭐 공사를 일부 한 학교들 이런 데서는 이제 성면들이 나올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공사를 하거나 할 때 이럴 때는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상황에서는 성면이 들어있는 뭐 천장에 텍스라든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게 공기 중으로 비산되는 경우는 그렇게 크진 않은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성면 지도를 가지고선 잘 관찰하고 모니터링하면 성면에 대해서는 그렇게 아직 교실 내에서의 큰 문제는 현재로서는 예전에는 좀 있었던 거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그렇게 크지 않지 않나. 제 경험으로 보니까요. 최근에 이제 학교환경보호법이 좀 강화되면서
이제 그 재개발되는 아파트들 또 노후화된 아파트들을 이제 재개발하면서 그 근처 한 200m의 안에 있는 학교들은 전부 학교환경보호법에 의해서 영향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같이 성면이 다 들어가 있어서 이제 학교에 대한 그 성면에 대한 관리 문제가 굉장히 그러니까 한동안 좀 많이 또 오픈됐다가 한동안 좀 조용해졌다가 학교 미세먼지처럼 지금 이제 이런 상황이라 여기에 대한 것도 이제 우리가 학교 미세먼지는 굉장히 성면 문제는 미세먼지 이상으로 우리가 그렇죠. 중요시 다뤄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리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행정적으로는 관리를 위해서 이제 학교 기준이라는 게 미세먼지 기준이라는 게 설정돼 있죠. 그래서 이제 그 교육부의 학교 미세먼지 그 관리법이 어떻고 또 외국에서의 기준치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예, 우선 외국과의 차이는 그 우리나라의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학생들의 건강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아마 정한 거고요. 네. 외국에서는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나 또는 그 해당 국가의 일반적인 환경 기준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정도입니다.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작년 초에 워낙 이제 미세먼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커졌기 때문에 정하게 됐는데 그 기준치는 그 상당히 엄격하게 돼 있다. 뭐 앞으로도 더 연구를 해서 더 엄격하게 해야 될 여지는 있습니다만은 미세먼지에 대해서는 24시간 기준으로 공기 1 입방미터당 100 마이크로그램이라는 수치 100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초미세먼지는 35로 해서 훨씬 더 엄격하게 돼 있고 제가 보기에 이 기준을 넘지 않게 관리를 잘 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건강은 지켜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미세먼지 관리의 어떤 행정적인 규제는 이제 기준이라는 게 있지만은 우리가 이제 공학적인 어떤 그 관리 측면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해법이 나올 수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공기청정기라든가 그 환기순환기 이제 뭐 합쳐가지고 우리가 공기 정화기 뭐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는데 그 실태하고 이제 좀 어느 게 과연 좋은 건지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먼저 이제 용어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학교보건법이나 또는 환경부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또는 국토부의 설비규칙 등에 관한 기본 뭐 기준 등에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어떻게 용어가 정리되고 있냐 하면 공기정화 장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공기정화 장치 안에는 공기청정기와 기계식 환기 설비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국토부에서 관리가 있는 것들도 그렇고 이번에 이제 학교보건법에서 관리하는 것들이 이제 거의 통일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정부 부처도 많고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보니까 이 기계환기 설비에 대해서는 또 공기순환기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 공기순환기는 이제 조달 규격에 들어가 있는 표현인데 공기순환기가 기계환기 설비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딱 맞고요. 그래서 이제 공기청정기와 기계환기 설비가 있는데 이게 어느 게 좋으냐, 또 어느 걸 설치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교육부에서는 그 기계환기 설비 설치를 우선하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때 공기청정기를 그 설치하는 것으로 당초에 이제 그 지침을 내렸습니다. 설치 기준을 내렸는데요. 근데 시도교육청 현장에서 보면 이제 당장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니까 이제 공기청정기를 뭐 렌탈이든 직접 설치라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뭐 저희가 이제 측정을 해본 바로는 미세먼지를 잘 잡는 것은 역시 공기청정기가
네. 환기 설비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도 신 교수님이나 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학교 내에 미세먼지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네. 이산화탄소 같은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두 가지를 같이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려면 성능이 제대로 나오는 필터가 설치되어 있는 기계 환기 설비를 설치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두 가지 문제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공기청정기만을 가지고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업 중이라든지 또는 수업이 끝났을 때 환기를 좀 시켜줘서 아이들이 이산화탄소 문제로부터는 좀 해결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공기청정기를 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신의 학교에서는 냉난방이 돼 있는 학교가 있죠.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그 어떤 공조 설비에 대한 어떤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신축 같은 신축 학교 같은 경우는 그 공조 설비라는 거는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냉난방 설비를 의미합니다. 네. 근데 이제 냉난방을 할 때 환기를 같이 해주는 시스템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공조 설비 안에는 기본적으로 환기가 포함되는데 공조 설비 외에 별도로 환기 설비를 두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기 설비의 필터만 미세먼지 뭐 PM10이든 PM2.5든 그걸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다고 입증이 된 필터만 잘 설치를 하게 되면 사실 그 중앙 공조를 이용을 하는 것이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는 조금 낫습니다. 개별식으로 가는 것보다. 근데 이제 학교의 여러 가지 현장 여건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일단 뭐 중앙 공조가 됐든 아니면 개별 그 냉난방 또는 환기가 됐든 설치되는 필터, 뭐 공기청정기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어떤 정도의 필터를 가지고 있는 것이 실내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전문가들도 좀 논란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기술이 없진 않거든요. 근데 공기청정기나 환기 설비가 기본적으로 미세먼지 문제를 기준치 이하까지 제대로 작동을 한다면 이하 떨어뜨릴 수 있는 제품들도 나와 있고 그런 것들이 현재 적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품을 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이제 결국에는 또 청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청소의 어떤 방법이라든가 또는 이제 우리가 공조 시설이 돼 있는 그런 건물 내에서의 덕트 청소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당연하신 말씀이죠. 예. 공기청정기 필터를 또는 환기설비 필터를 주기적으로 관리하지 않는다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말씀해 주셨던 덕트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학교도 문제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도 문제고요. 사무소 건물도 문제고 다중이용시설도 그렇고 덕트 문제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나 일부 국민들이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아직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책을 내놓고 있는 것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가 오염된다고 하면 사실 뭐 환기를 해주는 게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님들이 좀 더 고생을 좀 해서 뭔가 대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공기청정기가 미세먼지에 저감에는 효과가 있다. 근데 이제 학생들이 교실에 머무는 시간이 뭐 저학년 혹은 고학년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하루 24시간 중에 3분의 1도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어떤 조사에 의하면은 일반적으로 24시간 중에 가장 많이 머무는 공간이 우리가 집이거든요. 응?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학교의 어떤 공기 그 청정기를 정부에서 공급한다고 했는데 그런 논리로 따지면 우리가 노출의 예방이라는 논리로 따지면은 앞으로 집에도 공기청정기를 정부에서 사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학교에서나마 좀 보호를 받자라고 일단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미세먼지가 극심한 날은 그래도 학교에 와서 좀 보호를 더 받을 수 있다라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을 우리 사회가 그만큼 생각하는구나라는 거고, 그다음에 집에 관한 문제는 이제 각 개인 가정의 문제가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는 정말 미세먼지가
더 고강도로 더 지속일수도 늘어나고 이러는 상황이 이제 당분간 지속이 될 텐데 뭐 먼 훗날에는 이제 해결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동안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가성비가 높은 그 공기청정기, 실내용, 가정용 이런 것을 저희가 반드시 개발해서 국민 보급형으로 해야 됩니다. 신기술 개발이 필수적이. 네, 그래서 지금 공기청정기들이 그냥 기능이 이제 여러 가지로 더 업그레이드 되면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죠. 그래서 일반 서민들이 사기에는 굉장한 부담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에 그러한 것을 꼭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생들이 가정에도 있고 학교에도 있고 뭐 놀이터 또 굉장히 중요한 공간이 학원에도 가고 교통수단에도 있고 또 걸어서 아이들이 이제 등하교를 할 때 그 도로변에 주로 걷게 되거든요. 이랬을 때 노출되는 정도가 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영국에서 나온 그 자료, 최근 영국 그 세미나에서 봤는데 학생들 등하교길을 조사해서 그 오염을 줄이자라는 캠페인이 일고 있어요. 영국에서, 런던에서 특히 런던시가 오염이 많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제가 상당히 공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 또 등하교 공간까지도 상황까지도 우리가 면밀히 살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지금 정부에서 지원하는 이제 그 공기 정화 장치 보급이 확대되는 것으로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혹시 이제 앞으로 한 10년 후쯤은 학교 실내 공기질이 어떻게 될 거라고 좀 전망을 한번 하시는지 두 분은 말씀해 주세요. 우선 말씀 나온 대로 학교의 실내는 외부 공기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 인체에 유해한 초미세먼지가 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사회적인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서 5년, 뭐 길게 잡아도 10년 내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국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그 기간 동안에 최대한 해야 되고요. 중국의 영향도 상당 부분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그 기술 교류, 또 정보 교류를 통해서 서로가 자국민도 보호하고 타국민도 보호한다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노력을 함께 했으면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 스스로도 그간에 많은 성과가 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근데 앞으로 더 줄이려면 어려움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과 우리나라 양국이 같이 협력해서 하면은 저는 글쎄요, 한 5년, 10년 사이에는 우리가 이러한 걱정을 안 해도 될 만큼 그만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기준치는 우리가 만족했다 하더라도 미세먼지는 전 세계적인 공통 지금 연구 결과가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도 필요한 공조시설이나 정화장치 시설은 저는 우리 학생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서 더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이 박사님. 지금 뭐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은 이미 다 있습니다. 그래서 IoT가 접목이 돼서 농도가 올라갔을 때 쉽게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환기 설비, 공기청정기가 다 보급이 되어 있는데 아까 소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가격 문제도 있고 불필요한 기능들을 갖고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정말 초점을 잘 맞춰서 우리가 원하는 그 미세먼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저는 그 여러 가지 그 제어 기술들도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전국에 거의 30만 개에 가까운 교실이 있는데 그 교실에서 환기 설비가 됐든 공기청정기가 됐든 일제히 돌린다고 하면 그거에 들어가는 에너지도 굉장히 많이 소모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은 환경과 에너지가 같이 고려가 돼야 된다는 차원에선 조금 더 고효율,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성능이 좀 더 나오는 그런 환기 설비나 또는 공기청정기가 좀 보급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주거용 건물하고 다중이용 시설은 환기 설비 설치를 이미 의무화 해놓고 있고 그것들의 범위들을 환경부, 국토부가 점점 그 적용 범위를 넓혀가고 있거든요.
저는 5년 후, 10년 후가 된다면 단순히 미세먼지 문제뿐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산화탄소, 라돈, 뭐 또 미생물 여러 가지 또 오염원들이 또 새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환기 설비가 에너지를 적게 쓰면서 고열을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가는 것이 적절하지 않겠냐. 그리고 또 그렇게 가지 않겠냐라고 지금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 신 교수님은 학교 미세먼지 사업 단장으로 임명되셨는데 할 일이 아주 앞으로 많으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어떤 계획이라든가 포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평생 연구와 교육을 해오던 분야에서 좀 더 노력하고 좀 더 응용하면 한번 제가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단장에 선정이 돼서 여러 가지로 정말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노력을 제가 기울여서 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데요. 저는 이제 제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이 분야는 굉장히 많은 분야들이 융합을 해야 됩니다. 보건 분야, 의학 분야, 공학 분야, 측정 분야, 또 관리 대책, 또 경제성 평가 분야 해서 많은 분야의 분들하고 이제 협업을 하면서 대화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뭔가 완성도를 높여나가는 일을 기반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또 항시에 그 학부모와 학생 그리고 교육 당국 관계자들하고 소통하고 서로 이해의 폭을 넓혀나가고 그 간극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일이 제일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하면 학교 안에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학생들이 건강에 최소한의 그 보장을 받을 수 있고 또 나아가서는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실내 환경을 창출해 내겠느냐. 거기에다가 이제 목표를 두고 거기에 가장 적합한 조합, 최적의 그 여러 가지 여건들을 저희가 조합해 내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기대됩니다. 신 교수님이 뭐 그것만 하고 계신 게 아니고 또 그 국가기후환경회의에서도 피해 예방 전문위원장을 맡고 계셔서 미세먼지 문제는 앞으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큰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접근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뭐 큰 문제 없이 잘 해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에서는 이제 학교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서 지금 이제 뭐 아까 공기 정화 장치라든가 이런 거 공급이 정부에서 이제 지원하는 것이 확대되고 있고 이런 그 지금 관리 대책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너무 전시 효과 아니냐 또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저는 그 제가 쭉 해오던 게 이제 공학적 접근을 주로 하면서 그것들이 이제 법제도에 반영되는 것들을 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들은 넓은 시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 교수님 같은 분들이 좀 봐주시는 것들이 필요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법제도를 정리하는 문제 이런 것들도 굉장히 기본적으로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저는 교육하고 홍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또는 아이들에게 이런 미세먼지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실내나 실외 오염 물질들, 위험한 환경들이 있다라는 거를 교육을 잘 시키고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는지 홍보도 같이 해주고 아까 말씀하셨던 청소 같은 것들도 사실은 직접 해보는 것들도 교육적으로 측면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한테 잘 가리키면 지금뿐만이 아니고 후세에서의 어떤 실내 공기 오염 문제도 잘 해결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인규 박사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고요. 저도 우리가 미세먼지가 심한 시대를 지금 어느 정도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너무 지나치게 뭐 전시적인 그러한 행정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찬성은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 환경이라는 것은 불특정 다수들이 여기에 노출되기 때문에 건강한 성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할 수는 없거든요. 취약계층이 이제 어린아이, 또 환자, 노약자 이렇게 되는데 특히 어린아이들은 뭐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 소중함은 뭐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가 않은데요.
그 어린아이들은 특히 그 회피 행동이라고 우리가 표현합니다. 네. 회피 행동을 못 합니다. 우리 성인들은 판단해서 할 수 있죠. 지금 상황이 어떻다 그러면 뭐 어떤 본인 스스로의 어떤 방어 대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아이들은 환경이 열악해도 모르고 거기에서 생활하고 운동하고 뛰놀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보장해 줄 수 있는 여건들을 우리 어른들이 갖춰나가는 게 저는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학교 교실 내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뭐 학생뿐만 아니라 교직원, 뭐 학부모 모두가 이제 이 교실 내 미세먼지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에 대한 중요성을 좀 깨닫고 스스로 예방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우리가 이제 특히 학교 내에서는 안심하고 맑은 공기를 숨 쉴 수 있는 교실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마지막으로 어떤 각자의 그 어떤 역할이랄까 이런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 지금까지 뭐 나온 얘기들을 네. 이제 바탕으로 하고요. 네. 저는 무엇보다도 각 학교의 선생님들이 네. 또 그 중에서도 특히 보건이나 환경을 담당하시는 선생님들이 좀 더 이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네. 또 필요한 공부도 더 하시고 네. 또 여러 가지 그 지식을 넓히셔서 어떻게 하면 내가 우리 학교의 아이들을 가장 잘 보호할 네. 수 있을까? 예. 언제 내가 창문을 열어야 할까? 네. 언제 닫아야 할까? 언제 청소를 해야 할까? 또 얼마나 이렇게 깨끗하게 관리를 평소에 해야 될까라는 것을 학교 스스로가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해나가기를 저는 꼭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사업단에서도 앞으로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역점을 두려고 합니다. 네. 공학적인 대책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각 학교가 충분히 준비하고 교육을 받아서 이 문제를 스스로 최적화해 나가는 그 방지 대책을 적절하게 해나가는 그러한 행동들이 이제 전국으로 확산이 되면 저는 상당히 그 효과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박사님. 예, 뭐 말씀을 다 해주셨는데요. 저는 이제 건축을 전공을 네.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건축물이라는 건 이제 쉘터의 개념으로 보고 네. 있습니다. 외부의 위험으로부터 실내를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아까 신 교수님이나 김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학교도 그렇고 주거용 건물도 그렇고 건물 내를 쉘터의 개념으로 갖고 있다면 밖에서 들어오는 오염물질 또는 실내에서 발생한 오염물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신속하게 또는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느냐, 신속하게 배출하고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저는 기술적으로, 공학적으로는 이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서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마인드들도 그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교직원 선생님들, 그다음에 또 그것들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게 하고 건물 관리자들한테 정보가 전달되게 한다면 좋은 환경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우리가 그때 새집증후군이란 말이 유행한 것처럼 새학교 증후군이란 말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그 새학교 건축 시에 이제 그런 각종 건축 자재로 인한 그 위해성 문제가 이제 대두됐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많이 뭐 어느 정도 친환경 건축 자재로 건축되는 경우가 많죠. 이미 그런 새집증후군 문제는 저는 거의 다 해결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법제도 정비가 다 잘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는 건축 자재나 가구나 가전제품에 대한 그 정부의 규제들도 효과적으로 지금 대응이 되고 있어서 이 증후군이란 말을 떼도 될 정도, 그러니까 화학 물질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관리가 되고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은 이제 화학 물질을 다 뺐을 때 생기는 문제, 예를 들면 뭐 위생물 관련된 부분들도 좀 더 그 반작용으로 또 문제가 생길 소지도 있어서 하여튼 실내 환경 문제는 누구 하나의 노력 또는 한두 개의 해결 방법 갖고 해결하긴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새집증후군 문제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앞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위생물 관련된 부분들도 좀 종합적인 시각에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또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인규 박사님 말씀대로 우리 현대인들의 생활 양식을 보면 거의 실내에서 이제 살기 때문에 이 실내 공간은 어딘가를 막론하고도 우리 사람하고 가장 밀접한 사람의 건강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실내 공간을 잘 만들어야만 우리 인간이 건강을 보장받을 수 있다. 네. 이렇게 우리가 상식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실내 공간 중에 이제 우리가 오늘은 학교라는 실내 공간에 특히 이제 학생들과 교직원 이 관련되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건강의 어떤 유해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예방해야 하고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제대로 알고 해결합시다라는 네 번째 시간으로 학교 미세먼지, 학생들이 숨 쉴 수 있는 교실이란 주제로 교실 내 미세먼지의 현황과 건강 영향, 관리 방안에 대해 두 분의 전문가들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학교 미세먼지 문제는 어린 학생들이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가 생활 속에서 해결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슈 진단 플러스에서는 미세먼지의 해결을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의 고견을 듣는 시간으로 향후 국가의 미세먼지 관리 대책 및 보건복지 정책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오니 더욱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하여 채널 고정해 주시고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